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대학로가 30년 만에 차 없는 거리로 변신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10여 곳의 차 없는 거리를 올해 하반기에 강남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현재 차량 통행이 제한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정직원 서울시 의원은 활발한 홍보를 통해 보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스케이트도 타고 평소 차량이 다니는 대학로를 시민들이 두 발로 활보합니다. 미아로 확장 공사로 운행이 중단됐던 이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30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차량이 우선으로 그렇게 했는데 차량을 이렇게 통제해줘갖고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현재 서울의 차 없는 거리는 세종대로, 연세로 등을 포함해 총 110여 곳.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려는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차 없는 거리를 강남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 통행이 제한된 곳을 제대로 단속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되는데도 지금 다 공공연하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같고. 오토바이가 늘 도로로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도로도 계속 침범을 하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차 없는 거리로 운행되고 있는 연세로를 지켜봤습니다. 10여 분간 이곳을 지나간 차량은 8대.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였습니다. 지자체에선 이곳을 드나드는 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없고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모든 거리를 감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행권이 보장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통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차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사흘간의 시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시정질문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을 활용해 서울 서남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의 활용도를 높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서남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문화기반 시설 수가 서울시 권역 중 가장 적어 환경 만족도도 낮은 편입니다. 발전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김포공항의 기능이 국내선에만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내선 이용객들은 공항 주변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여객 분담률을 보면 제1공항인 인천공항은 94%인데 비해 제2공항인 김포공항은 6%에 그칩니다. 제주도 갔다가 나름대로 지금 김포공항 내렸다고 해서 야 우리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요 인근에 공항동 방화동에서 우리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천공항이 담당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분담 비율을 30%까지는 못 가더라도 20%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포공항 일대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공항과 또 주변에 대한 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용역을 이미 시행해서 아마 금년 중으로는 이게 결론이 납니다. R&D, R&CD 이 클러스터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최고의 서울 식물원이 들어서고 또 지금 지하철 교통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아마도 이 지역에도 변화가 저는 점차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노선과 취향 건수를 늘리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정질문에선 복지 관련 예산에 비해 서울시의 담당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년 사이 서울시 복지 예산은 4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복지부서 인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시장은 본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재단과 현장사회복지사도 모두 인원에 포함해야 한다며 본청 인원은 18.5% 증가했고 관련 산하재단도 2개에서 5개로 늘어 2.5배 이상 인원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둘째 날에는 강남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중단된 대규모 노후 재건축 사업을 속개하고 개발이익 환수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포나 여의도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이미 완료됐는데도 덮어놓고 있고 서울시 재건축 대상이요 수백 건 중에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고작 4건 해줬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엄마 아파트라든지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좀 이해. 개발이익 환수 등의 건축 규제가 심해 허가가 난 곳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해당 규제들은 중앙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등에 대해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신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안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 적어도 몇십 %까지 가야 된다. 17년째 비어있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터를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이 터를 매입해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민생과 일자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올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사흘째인 지난 13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발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가 지향하겠다고 밝힌 턴키 방식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발주에 적용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통합발주가 초래할 수 있는 제한 경쟁의 문제, 유찰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포함한 여러 단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설계적합이라는 최저 기준을 맞춘 부분에서 최적화를 한다면 기술성과 시민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낙찰만 된다면 최선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발주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정질문에서는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부담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22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가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다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도 다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안부의 무슨 산하기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의원들은 또 미아사거리부터 종암사거리 구간에 중앙버스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며 서울시 개방형 임기제 자격심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4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2018 회계년도 서울시 교육청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와 교육청 결산안에 대해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결산검사 참여위원과 시민단체가 발제하고 시민단체와 서울시 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장은 시민단체와 결산검사 참여위원들이 모여 연간 47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2020년 서울시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철저한 예산 운영 검사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음문제연구회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음진동 관련 공학박사이자 소음진동 컨설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윤재원 유니슨 테크놀로지 상무가 강연자로 나서 소음 관련 법규와 상황별 소음 규제 기준, 소음 민원 현황과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의원들은 심야 시간대 과도한 사이렌 문제와 고층 아파트와 방음벽 효과, 항공기 소음, 확성기와 불법 개조된 자동차 배기 소음 등 다양한 생활 소음과 지역 민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소음문제연구회는 하반기에도 환경생활 소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과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병도 서울시 의원은 2019년 희망2배 청년통장 사업의 선발 인원 확대와 선정 방식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희망2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공고를 통해 신규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발 인원이 지난해 2,000명보다 1,000명이나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면접 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자치구별 선발 인원 배정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병도 의원은 희망2배 청년통장 사업이 더욱 확대돼 더 많은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came to groove, there's no reason to prove. Now you've got yourself something funky.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누구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약국이나 병원을 급히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낮이라면 별 문제 없이 약국이나 병원을 찾을 수 있지만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늦은 시간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 공공야간약국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 등 약국의 휴업으로 생긴 의료 공백 때문에 경증 질환자의 경우에도 응급실을 방문하곤 하죠. 이로 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 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약사의 복약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물이 오남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할 때 시민들이 손쉽게 공공야간약국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에는 공공야간약국 지원을 위한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조례안에는 공공야간약국의 지정과 자발적 참여 확대, 지원 정책의 추진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운영 실태 점검과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며 위반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간 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죠. 네, 이 갑작스러운 배탈이나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도 약국과 병원 등이 영업을 끝낸 늦은 시간에는 응급실을 찾아야 하잖아요. 네. 이 비싼 응급진료비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이미 몇몇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는 손님이 적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지자체와 대한약사회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야간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와 대전, 대구, 제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해 왔고요. 경기도 약사회가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한 지 1년여 후인 2016년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응답자의 96.7%가 공공야간약국 이용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99.4%의 도민이 주위 사람들에게 공공야간약국 이용을 권유하겠다고 응답했죠. 서울시도 현재 약사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야간약국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진료 후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들도 있기 때문에 공공야간약국 도입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한 고민과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서울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시장 일대 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방안 마련, 주차난 해소, 사업 실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13만 평이나 되는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데 단 200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유용 위원장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와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시민과 상인의 긴밀한 소통,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송하량 의원은 지난 10일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선정한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 정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송 의원은 재난 현장의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송하량 의원은 최일선 위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산불 진화에 앞장선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